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의 이기임입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세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 주제로 저희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왼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그 강광석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농업포럼의 정기수 이사님 오셨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한민수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강정화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단국대학교의 김태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의 이태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주제 발표는 그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로의 그 농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개념 그리고 사례 그리고 정책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본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농업계에서 지금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농업계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소비자, 학계, 정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으로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강광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광석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 실은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늘 양파한 농민들이 와 있습니다. 한 500분 정도 와 있었는데 전남 무안하고 경남 남해 창녕 농민들이 와 있는데 대파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비록 하품이기는 합니다만은 150원에 낙찰됐어요. 양파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가격이 50% 정도 떨어졌고, 근데 이게 마늘은 5월 20일 정도가 이제 수확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남해 쪽하고 이렇게 전라남도 강진 해남 쪽에 먼저 이렇게 농촌 어르신들 말씀에 밭대기라고 하죠.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포전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지금 가격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거래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공격적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 약 한 5만 톤, 2만 톤, 양파 같은 경우 약 한 5만 톤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일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 TRQ 물량은 전부 좀 시장 격리해야 된다. 이런 거고, 해년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가지고 비록 농번기이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오셔서 청와대까지 좀 행진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볼 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뢰로 일단 올해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이야기됩니다만은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현재 3.4%인데요. 해년마다 떨어져요. 전체 국가 예산이 작년에 2018년도에 2017년 대비 18년도에 약 한 7% 정도 국가 예산이 올랐는데요. 농업 예산은 0.07% 올랐거든요. 여기에 변동 지불금 불용 처리된 것까지 합치면 실은 3% 정도 농업 예산이 하락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국가 예산부터 늘려서 농업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수석 선생님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실물 가치 위에 한 산업의 파생 효과로 그것을 통틀어서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원적 기능 중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지 않나. 농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까지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그야말로 학문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올 초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안에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고 또 고려하고 보장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헌법 조항에 앞으로 명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해서 아까 김정 선생님께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쓰였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공적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계가 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땅인데요, 토지. 땅이 없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두 번째로 농민입니다. 농업 노동을 담당하는 농민. 아무리 땅이 많고 좋아도 농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겠죠. 토지가 있고 그 농업 노동이 투여된 그 결과물로서의 농산물. 그래서 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토지에 대한 보호, 농민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 결과물 생산물인 농산물에 대한 보호,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잘 눈이 안 보여서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식량 자금률 2022년까지 32%로 만드는 걸 고려했을 때 전체 논밭 면적이 175만 헥타르 정도가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9만 헥타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름연구소 이수미 선생님이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지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230배 정도가 농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요. 농지의 16점 이렇게 전용 농지의 16.7%는 절대 농지이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농지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업의 공적 기능도 보장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봐주고 앞을 보시면 이게 좀 전체 농지의 50%가 말하면 소작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논이 하나도 제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순수 소작농이라 하는데요. 전체 농민의 약 한 8% 순수 소작농. 전체 농민의 60% 정도는 소작농이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땅의 50%가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유전의 원칙 포함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 농지가 보호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전농이 생각하는 농지 개혁이 아닙니다. 58년도에 조봉암 선생이 농지 개혁을 하고 그 이후 근 6, 70년 동안 농지 개혁을 하지 못했는데요. 1997년 이후에 농민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농지가 농민의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령농 및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우리 고령농에 대해서는 농업 기여도를 고려해서 국가가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시가로 국가가 매입해야 된다. 당연히 투기 농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가 매입한 농지는 직계가족, 현장 농민, 청년 농민 등에게 우선 배분하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농업의 공적 기능을 장차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주도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불법적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 신고한 대로 농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불법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총 6천 명의 이렇게 농지 처분 조치를 받았고요. 그 면적은 799헥타르더라. 지자체 차원에서 꼭 농지법 개정이라는 큰 틀에 접근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그 농지가 제대로 신고한 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전수조사만 해도
훨씬 더 농지가 이렇게 부재지주에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경전을 울릴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토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농민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농업 노동의 주체는 농민이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없는 농업의 공적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보더라도 1995년도에 농업 소득으로 우리가 한 1,000만 원 벌었는데요. 저기는 2013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은 2017년 통계 자료만 봐도 1,000만 원. 농업 소득은 지난 2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다. 실은 1997년도 쌀값이요. 2017년도 겨울 쌀가가 실은 똑같습니다. 15만 4천 원. 지난 20년 동안 농업 소득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거고 대신 농외 소득이 늘었습니다. 투잡, 쓰리잡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근간히 버텼다는 말씀인데요. 이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 소득도 약 한 60%까지 떨어졌고요. 저희가 현재 주장하는 게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까지 약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 같고요. 농민수당 그런 복지 차원의 수당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수익 개방과 또 저고가 저농산물 정책에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균등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중소농 또 고령농을 보호하는 정책이고요. 실은 지금 현재 전남 강진군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전체 논밭 재배 면적 300평 이상 농민들에게 연 70만 원 지급합니다. 총 50억인데요. 강진군 농업 예산의 약 한 1.3% 정도를 실은 농민수당 제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당연한 농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순수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말 적극적인 이런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업의 결과는 농산물인데요. 우리 인류에게 농산물은 실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하나의 공공재로서 대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전농이 요즘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공공수급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산물을 공공재로 본다고 하면 생산 면적이 좀 늘고 생산량이 늘 것 같으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매 비축 물량을 푸는,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적정 가격의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농산물 폭등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당면에서 뭐 쌀, 보리, 밀 뭐 다 할 것이 아니라 농민 생산 우리 국민들 주요 채소 작물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이 정도 5개, 6개 품목 정도로 나누어서 먼저 시범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공 수급제를 실시하면 우리 농산물을 공공재로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우리 김수호 선생님께서 식량 주권 문제를 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식량 자급률이 현재 23%, 2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75% 정도는 식량을 사 먹는다는 건데요.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는 없다. 식량 자급률 35%는 지금의 24%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남북한이 아마 통일되고 공동 식량 계획 정도가 만들어지면 향후 50% 이상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지 보전, 농민 수당을 통한 농업의 공적 기능 강화 이게 필요하고요. 통일 농업에 대비한 남북 농업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당면에서 중요하게는 WTO하고 FTA에 너무 경도되지 말고 농업 정책의 자율권을 우리가 행사해서, 실은 WTO와 FTA는 예외 없는 간세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공적 기능과는 상충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서 토지와 농민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기수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호 포럼의 정기수입니다. 뭐 일단 두 분 발표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워낙 짧다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두 분 발표하는 그 내용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먼저 그 개념하고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환경, 농업, 농촌이 이렇게 발생하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는 비용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긍정적 가치는 28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두 번째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조금 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농업계에서는 주장하지만 나중에 이제 국민들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지불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농업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하고 농업에서 발생되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의 차익, 그다음 국가가 농업 용수나 농업 생산 기반 이런 데서 기존에 투자했던 비용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농민들한테 결국 주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직불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어질 거냐라고 할 때 첫 출발점이 이제 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하고 그럼 농업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 얼만큼의 지불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앞에 사례에서 발표했던 스위스의 그 공동 경제적 5가지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시사점이 크다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어느 범위에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식 변화 부분인데 농업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다음 국민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보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경쟁, 뭐 효율, 그다음에 성장 이런 거에만 지금 패러다임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전 사회적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부분만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농업 부분만 공익적 가치를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나 이런 것들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큰 틀의 국민농업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큰 영역의 정책 수단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업이 생산된 공익적 가치를 직불제라고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대신 이제 상호 의무 준수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달라 막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직불제 논의에서 소득보전 직불과 공익적 직불을 혼용하거나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변동금 직불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이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얼마를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호 의무 준수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과 농민 사이에 어느 수준에서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이럴 것 같습니다. 농민이 상호 의무 준수를 이만큼 했을 때 농민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직불제로 주는 부분들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지 농민들도 참여할 건데 이제 그 수준을 얼만큼 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급 기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의무 준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공익적 가치에서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는 비용 또 국민과 합의하는 수준에서 지불할 건지 아니면 상호 의무 준수를 농민들한테 부여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편익, 가치에 대해서
직불금을 줄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스위스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합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금 농업계가 논리나 그다음 정책 수단이나 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공익적 직불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공익적 직불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직불제의 전면 개편이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적 직불, 환경보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상호 의무 준수 관련돼서 내용과 기준이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에 논란의 여지는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기장 관리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농민이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라고 하는 걸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논란이 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뭐 직불금을 이만큼 주니까 농민들은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제 공익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의 문제, 직불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지급할 건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결국은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품목에서 나오는 갈등 요인들을 농업계가 어떤 방식의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 건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동의, 국민적인 합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거에 대한 염두를 두고 좀 더 객관적인 계측도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직불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농업계 내부에서 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엔 한민수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발제문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가지만 좀 전제하고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한농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린다기보단 그 농업계에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두 분 아까 전에 지정토론 하셨던 분들이 어떤 견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관점을 더 얻는다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문도 계속 좀 보고 토론하시는 내용들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헌법 개정 관련해서도 좀 논란들이 있었고 농업계가 한 1,150만 명 넘게 서명을 받고서는 했는데 그게 전혀 좀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목도를 했고 오히려 뭐 2월 같은 데서는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를 보니까는 뭐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농업농촌이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해가지고 묵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 헌법을 좀 제껴놓고서라도 최근에 보면은 무허가축사 얘기, 가축증연병, AI나 구제역 청탁금지법 그 개정 문제, 농업예산 확보 문제 그런 것들 계속 보면은 뭐 PLS 문제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보여요. 아까 전에 발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나 식약처 같은 그런 타 부처의 어떤 그 공격적인 공세적인 대응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하나가 있는 방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국민들이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식하고 있는가 서명을 해줄 때는 뭐 사은품을 줄게요 아니면 이거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름만 남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도 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깊이 봐야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무관심 홀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숨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간 좀 국민농업이다 통일농업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난 대선 때도 저희들이 좀 자료집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농업 예산 많이 좀 확보를 하고 농업 농촌 정책 같은 데서 우리가 좀 편의를 좀 많이 보자 그렇게 하는 어떠한 그 근거 아니면은 좀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좀 활용해 먹지 않느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도시 소비자나 납세자인 국민들을 어떤 우리 농업 농촌 정책을 위한 수동적인 어떤 개체로 계속 호명만 온 것은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그 속에서 국민들은 뭐였냐 서명을 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농업은 뭐고 농촌은 뭐야 그리고 어떤 농식품은 뭐야 식생활은 뭐야 그렇게 대한 어떤 생각이 깊어가지고 그렇게 서명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뭐 생협 같은 데서 소비자 단체 같은 데서는 좀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지도 못하고 어떤 농업계하고의 어떤 접점에서 제대로 만나면서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발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좀 국민들이 계속 좀 수동적으로 몰리지는 않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농업계가 좀 너무 방치해 오진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윤봉길 의사께서 뭐 농민 독본 같은 데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생명 곳간의 열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경희 열사께서 돌아가실 때 농업의 상품은 아니다. WTO 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농업 농촌을 원하셨는가 그런 생각들도 좀 저희 스스로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좀 뭐랄까요? 250만 농업인이 진정한 농업 농촌이 주인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업 농촌을 갖고 나가며 안전한 농축산물, 농식품을 8천만 한민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생산주의, 어떤 성장, 일변도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어떤 상호준수 의무가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가 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납세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이 있을 것이고 농업계가 있을 것이고 농업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상호준수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는 농민들은 얼마만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헌법 개정이 지금 멈춰 있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이 헌법 개정 서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논의 수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화두를 던져줬다면은 헌법 개정이 되든 말든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수기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직불제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정기수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수기를 하고 범국민적인 범정부적인 뭐 그런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수석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그것이 없었을 때 스위스 헌법 104조가 좌절됐다가 그 다음에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사점을 얻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 예,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강정화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강장합니다. 이번 세션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두 분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익적 가치라는 게 사실상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재정립을 통한 가치의 평가를 통해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유럽에서 이 공익적 가치를 얘기할 때 직불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얘기를 같이 묶어 주셨는데요. 되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면 보통 미래 세대를 고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 현재 세대가
어떤 자원의 활용이라든지 필요한 만큼을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소비,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것들로 뭐 윤리적 소비라든지 아니면 환경적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농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어떤 환경의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제 발표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소비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걸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운동이냐 아니면 소비자 운동이냐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라든가 뭐 지산지소라든가 신토부리 같은 게 국산 농산물을 이제 많이 소비하자는 건데, 그거는 사실 소비자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소비의 방향을 정한 소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이 되려면 그 안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뭐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권리를 살릴 수 있거나 또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소비자 운동과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그러면 소비자 운동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어떤 면에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이 소비자의 권리나 이익과 부합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신토부리 같은 구호로는 사실 지금 현재 소비자의 소비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고, 소비자의 소비가 그 생산자의 어떤 생산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생산의 태도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런 구호만으로 소비자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든지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사실 이루어지면 굉장히 전체 국민이나 소비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사회를 보고 이게 농업의 가치가 사실 농업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산업에도 그런 공익적 가치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업도 나름의 공익적 가치를 해상이라는 환경을 갖고 생산하는 그런 어업이라든지 뭐 다른 산림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공산품을 만들어내도 거기에서 오는 공익적 기능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농업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뭔가에 대한 좀 더 나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를 위해서는 그 농업 환경 현황 발표를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의 자원이 뭔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이나 조사, 아까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농업인이라든지 토지 자원, 농민이 갖고 우리의 식량의 자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질이 뭐 어떤 거를 통해서 수질이 보호되느냐, 농업인의 인식을 사실 조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자원 수준에 대한 평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 60% 정도를 활용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미래 세대에도 그 자원들이 활용 가능하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지금 다 쓴다고 해서 그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하고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의 자원을 미래 세대도 함께 쓸 수 있게 활용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가치들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정의 방향을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바꿔 나갈 텐데 결국 농정이 요즘에 이제 소비자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 개발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농민이나 어떤 관점에서 농민의 그 요구를 아니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상으로서 소비자를 보는 경우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 문제도 접근을 하면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 앞에 서명 얘기는 하시긴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렴풋하게 농업이 갖는 중요성이나 환경에 있어서의 중요성인가 국토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 또 식량 자원의 중요성 뭐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은 어렴풋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낼 거냐라는 게 이제 농경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계에서도 그런 그 국민적인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소비자 쪽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또 역할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태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서 그 강정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공익적 가치하고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난 연말서부터 이 공익적 가치에 관련된 여러 논쟁을 참여하면서 우리 농업계에서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공익적 가치를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강 회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공익적 가치가 뭔지 이런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런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시중에서 떠도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발표문을 미리 보면서도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2001년도 사실 다원적 가치와 관련된 이 보고서가 2001년도 OECD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 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이 쓰여 있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토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 뒤편에 보시면 제 토론문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니까요. 뭐 제 얘기라기보다 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리소스 베이스드 관점이고 다원적 가치라는 것은 액티비티 베이스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 거기에 공공재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아웃풋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돼서 이 아웃풋이 다시 리소스로 되는 이런 형태의 이 순환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은 그 OECD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다원적 가치가 아니라 공공재를 추구하는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원적 가치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는 바로 공공재하고 외부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치죠. 이게 바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이명하 박사님이 퍼블릭 밸류, 퍼블릭 베네핏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층위는 그렇습니다. 소셜 밸류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퍼블릭 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있고요. 그 밑에 퍼블릭 굿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층위로 뭐 선진국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공익적 가치가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에서 도용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원적 기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빼가지고 공익적 가치로 갖고 왔다. 근데 이 공익적 가치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부분인데요. 식량안보는 농민이 생산해서 직접적으로 공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거치게 되죠. 농민이 사적인 이익을 일단 벌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서 공익이 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공익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질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적인 지원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라기보다는 공공재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는 공공재적 가치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그래야만 혼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다른 데에서 따로 논의를 되겠지만 김석 박사님 이 농정 목표 공동 경제적 성과에서 그 표를 보시면 스위스도 지향하고 있는 식량 안보에서의 목적이 말하자면 생산량의 유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역량의 유지거든요. 말하자면 토지나 농민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해 갈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자급률을 설정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물량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죠. 말하자면 너무 많은 물량을 쏟아 가지고 시장에서 처리도 못하면서 정부는 지원해 주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명하 박사님 그 김석 박사님 거에 대해서 그 스위스의 사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야를 초지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초지가 형성되지도 않고요. 한번 이것이 이 가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무진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조건이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 복원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토양과 미생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미생물은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생물은 화학 비료를 많이 줘도 미생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과 미생물이 환경 보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근데 미생물을 강조하게 되면 안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적은 상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는 그러면 공장형 농업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좀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하 박사님 거에 대해서. 농업 환경에 대한 개념은 우리 현재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투입제의 의미로 농업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EU나 서구에서는 농업 환경을 농업 생산의 결과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현재는 정책이나 연구에서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헷갈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환경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연구해서 쓸 때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농업의 투입물로서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그 결과물로서의 경관이나 생태계나 이 보존을 관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육성법 본법에서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너무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본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리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무슨 이 농약을 50% 활용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친환경 농업이 결과물하고는 상관없이 투입물만 바꾸면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법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코멘트였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또 그 공익적 가치라는 말을 공공재 가치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발표에 나왔던 식량 안보라던가 또 토양 미세물 관련 이야기라던가 농업 환경 관련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좀 주셨습니다. 이따 발표자들께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태호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농업 정책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정책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자면 김수석 박사 발표하신 거는 이제 지속 가능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 농업으로 그런 제목으로 해주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농업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속 가능 농업이라는 것은 그 경제 성장에도 비용이 있다는 걸 인식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런 걸 따지는 그 자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원적 기능 농업이라는 것은 시장 개방에도 비용이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자각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원적 기능에서 이제 공익적 기능으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농업 생산에도 이제 비용이 있다 그런 걸 자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모자라면 보태주기도 하고 남으면 다시 이제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이게 공익적 기능,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이제는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한민수 씨도 말씀하시고 정기수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생산자 소비자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상호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생산자한테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도 소비자한테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화학 비료를 좀 덜 쓴다든지 어떤 공익적 기능에 기여를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익적 기능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한국 농업 정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준수입니다. 상호 준수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 준수만 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호 준수가 근데 어렵습니다. 첫째는 가치 평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경제에서는 가치 평가 쉽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가치가 저절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 그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하고 정부가 배분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시장에서 발현되지 않는 가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다원적 기능에 수십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백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또 이제 이 용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 그러니까 이런 첫째 용어 같은 개념 같은 것을 명확히 해갖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공정성 문제거든요. 누구한테 지불해야 될 것이냐. 이 시장은 쉽습니다. 제일 높은 가격 지불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것은 정부가 지명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니스, 불편 부당한 분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명화 박사 발표하신 걸 보면 한국 법에도 이미 가만히 보면은 어떤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역을 벌써 목표로 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 하고 의도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불편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 문제는 등가 교환이 돼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업인한테 대가를 지불했으면 농업인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등가 교환이 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죠. 많은 소위 게임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주인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정부는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일을 열심히 안 되든지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역선택의 문제, 하여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등가 교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가치 평가의 문제 두 가지가
상호 준수 정책을 실현하는데 굉장한 문제를 발생시킬 거를 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 길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신뢰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뢰만 있으면 뭐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 가치 평가의 문제라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면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대가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떤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또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추상적인 항목이기도 한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이런 공익적 기능 가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장 필요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농업인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이제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농업인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긴 하나 그래도 성숙한 시민의식, 농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국민적 합의가 되고 신뢰성이 쌓이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 쌓이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성숙한 시민의식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제 생각에 정부가 제일 가장 그래도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정보량의 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축적을 해갖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가 확립이 되고 신뢰가 확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 농민 의식도 성숙이 되고 소비자 의식도 성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호 준수가 잘 되고 상호 준수가 잘 되면 공익적 기능 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신뢰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상해 업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마이크를 마지막에 넘겨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농정 당국이 이 농업 환경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옆에 김태현 교수님께서 친환경 농업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부터 저희들이 작년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대한 그동안 개정 작업을 거쳐서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개정 전문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농업 정의가 이번에 20년 만에 저희들이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환경 농업 단체들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주로 코덱스의 유기농업의 정의와 그다음에 국제 유기농업 연맹 아이폼의 정의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의 것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 지금 정의에서 처음서부터 지금 농약 비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빼려고 했는데 법에서 법 체계상 뒤에 이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실질적으로는 인증 농산물법
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 조문에서 한 90%가 인증과 관련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들 때문에 정의에서 그런 것들을 빼지는 못하고 다만 지금 농업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농업이 농업 환경에서 주는 이 중요한 이 활동의 내용들, 그 다음에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너무 간략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좀 풀어서 담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최종 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논의를 거쳐서 아예 그런 말을 빼버리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말을 안전한 말을 좀 더 개념적으로 수용성이 넓은 건강한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건강한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데, 그런 내용 또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도 다시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유기농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유기농이 추구하는 인간과의 농업과의 관계들, 이런 개념들을 좀 더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또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째는 공익적 가치 이 중에서 농업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행 제도 체계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친환경 농업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법이라고 뭐 하게 뭐 거의 그 정도 내용에 불과해서 별도의 농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아내는 새로운 이 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다 하면은 환경부의 개별법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새 정부에서 지금 실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데 지금 많은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반적인 유럽의 공동농업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농환경 보존 프로그램, 특히 이제 영국의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주로 모델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적인 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올해 세 군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문경의 원북 마을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온 가서 한번 머리를 띵하고 혼나고 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야, 농업 환경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좁게 생각을 하느냐,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뭐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봐가면서 이 지금 얘기하는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막상 이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실행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 리 단위 또는 면 단위에 존재하는 농업 또는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의 조직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장 중심의 행정 조직이 리드하고 있는 그런 조직 체계,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는 이 자연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대동개라든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개 모임 같은 이 조직들이 일부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주체가 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태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정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쌀 고정직불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신뢰 문제에 가장 장기적으로 몰두하게 저희들이 환경보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공익형 직불, 소위 이제 가산형 직불로 2022년도까지는 정부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직불제 개편 체계의 방안을 만들고 2022년도부터는 그 방안을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로드맵인데요. 과연 이 상호 준수를 어떻게 누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개별 농가별로 상호 준수 사항들을 지금의 행정력과 지금의 농업인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정책 설계를 한다면 너무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환경보전과 관련돼 있는 이 지금 정책 예산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앞서서 소개했던 친환경 농가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들, 경감보전 직불 이런 예산들은 빠르게 증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 이 연구진들이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첫발을 지금 내디딜 걸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처럼 사람이 먼저고 지역의 환경보다는 지역에 정주하는 우리 농업인들 그다음에 주민들 그분들의 공동체가 먼저 결국에는 활성화돼야지만 이런 환경 보전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먼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많은 역량을 쏟고 그분들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보전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려고 하는 큰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부의 고민과 각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지금 청중석에서 한 분 정도만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약간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사님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두 주제,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그다음에 다원적 기능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하나로 엮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시도를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그것이 환경 농업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이 과정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배경이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얘기하는 기원과 그 철학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근본적인 지금 이해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 연구자들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은 소비자 쪽에서 소비자적 관점에서 일어난 거고, 농업의 결과가 산업 농업의 공장 농업의 결과가 자초한 환경 파괴와 소비자의 건강 위협에 직면해서 그것을 고발했던 것이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의 사일런트 스프링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대한농업의 발전, 유기농업, 환경농업 이렇게 역사적인 기원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원적 기능은 UR 협상 시절에 선진국의 미국이나 이 케언스 그룹에서의 강력한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하니까 스위스, 일본, 한국, 저 자신도 거기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저항하기 위해서 농업에는 그 우리 시장 경제적 가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무차별적인 시장 개방 공세에 그것을 변호하는 논리로 등장을 시킨 것이 non-trade concern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멀티펑셔널리티로 발전하면서 그 중에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UR이라는 전체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들도 그렇다,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용어를 수용했지만 그것이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78페이지에 그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진청이 최근에 발표한 그 2018년인데 최근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답답함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이 철학적으로 깊은 그 고민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이 표를 쳐다보고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래, 홍수 조절, 농업에서 홍수 조절 기능이 이렇게 크는데 그러면 반대 기능은 없는가? 지하수 함양, 지하수 오염도 많이 농업이 시키고 있잖아. 기후 순화 아니야, 대기 오염도 많이 요즘에 이제 CO2 발생도 굉장히 농업 부문에서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는데, 토양 유실, 농업도 굉장한 토양 유실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수질 정화, 수질 악화를 얼마나 시키는데, 축산 분뇨가 얼마나 공해 요인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놈의 공익적 기능이냐. 다 반공익적 기능이지. 어떻게 이것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20년 전에는 소비자들이 이걸 그냥 들어줬는데 20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누가, 어느 소비자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농경련 정도는 진흥청과 한다면 이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고 환경 파괴적이고 오염하는 요인에 대한 변수도 다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객관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이 헌법을 지난번에 헌법에다 이 공익적 가치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반대하면서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동조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헌법 조항에 이게 들어가면 한국의 농업에 족쇄를 채워서 환경 공익적 기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농업을 이끌고 가는데, 헌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이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푸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찬성을 했었지,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다면 이건 절대 반대한 거죠. 반대했던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농업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더군다나 오늘 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부분은 아마 그 일부일 것 같고요. 김수석 박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다원적 기능 발표한 내용은 뭐 개념이 조금
토론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적 기능 토론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 다원적 기능 그리고 이제 공익적 가치 그리고 이제 공공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금의 근거가 되는 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공익형 직불금을 할 때 그 농업 생산 활동에서 농민들이 했던 그 역할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그 공공재로 표현되든지 그 가치를 추출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다원적 기능이 이제 공익적 가치나 공공재로 바뀌고 그것을 추정 가능한 직불금의 근거로 만드는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였다면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농정 철학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의 어떤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간들의 어떤 노동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 이 생산성 위주로 봤던 것을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 이전에 자연이 했던 그 재생산이라는 표현은 자연이 하는 초기적인 역할, 그 한류적인 역할, 이런 종합적인 역할 속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성도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그런 지속 가능성 농업 속에서 생겨나는 그 가치, 그것을 다원적 기능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다원적 기능 농정 철학과도 관련되고 여기서는 공익적 직불금을 위한 그 공공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간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으로 생겨낸 전체적인 인간 지속성에 주는 효과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예, 뭐 그게 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지 관련 그 부분은 뭐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이제 초지가 필요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지가 이제 초지로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들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밀식 사육 중심이 아니라 토지 중심의 축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윤작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도 3분의 1씩 그 사료 작물을 재배하니까 우리도 윤작 체계가 되면 농지 170만 되는 농지의 일부에서도 그런 체계가 되겠지만은 그거로는 우리가 실제 식량 작물 생산도 농지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는 임야가 기존까지 전체 국토 60%만 되면도 불구하고 보존 위주로 묶여 있고 단기 임산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우리의 어떤 자원 활용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대관령 목장에 초지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 임야가 다 편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으로서 그런 어떤 초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축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소비 운동이긴 하지만은 그 소비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운동하고 연결되는 그런 매개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정리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제 1분만 쓰겠습니다. 한국 농업 환경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축산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환경의 문제가 농업 환경 문제의 현재는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축산 환경의 문제는 양분 수지의 문제, 질병 문제, 뭐 악취 문제, 동물 복지 문제, 너무도 뭐 열갈. 그러니까 축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농업 환경 문제 90%는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초지 문제, 그 임야에서 초지,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산지 생태 축산이 저희들은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국내 축산의 문제, 국내의 지금 그 축산 환경의 문제, 농업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산지를 이용한 축산의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 대가축을 방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사냥류의 적절한 정말 방목 밀도를 정확히 지켜서 관리한다면은 토양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전에 초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극복해가면서 우리 농지 이용 문제, 그다음에 단백질 공급 문제, 그다음에 양분 수지 문제, 질병 문제, 동물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서 좀 걱정하신 이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히 좀 답변을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